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유럽의 홍콩이라 불리는 모나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나코는 신비한 국가입니다. 금방 말했듯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면 국가 면적이 인천공항보다 작은 2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면서 인구 밀도는 세계 1위인 국가이죠. 2023년 선거에서 모나코 국민연합이라는 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하면서 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한 원내 구성이 일당제인 국가이기도 하고요. 입헌군주제라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모나코공이 다스리는 즉 왕족이 있는 국가이고, 의원 내각제면 보통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를 맡는데 모나코의 총리는 프랑스 정부가 추천한 사람 중 모나코공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다수당의 당수는 국회의장이 되는데 의장이 실권을 가지고 있긴 하죠. 동시에 1인당 GDP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높아봤자 뭐 얼마나 높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상상 이상이죠. 모나코의 1인당 GDP는 세계은행 개발 지표 기준 25만 6,581달러입니다. 하나로 3억 5천 정도죠. IMF에서는 1인당 GDP 통계를 낼 때 모나코를 포함시키지 않는데, IMF가 낸 통계에서 1인당 GDP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룩셈부르크입니다. 약 14만 달러 정도죠. 룩셈부르크보다 2배 많은데 한국이 약 3만 4천 달러인 걸 생각하면 감이 와야 하는데 7배 정도 되니까 감이 안 오네요.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슈퍼카란 슈퍼카는 다 돌아다니고 인구 중 30%가 100만장자이며 물가는 말도 안 되게 비싸고 호화 요트들이 선착장에 질비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데 돈은 많으니 부동산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10억 정도 하죠. 평당 말입니다. 치안은 한국보다 좋고요. 인구 대비 경찰이 제일 많은 국가고 범죄가 발생해도 1분 안에 도착하죠. 인구 4만 명의 작은 국가 모나코는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국가가 된 걸까요? 모나코는 19세기까지만 해도 국력도 약하고 부유한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활동하는 시기 지배를 받기도 했죠. 잠깐 멸망했던 모나코는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1848년 모나코령이었던 몽똥과 로크부른 지역이 갑자기 들고 일어섰죠. 1848 혁명 혹은 민중의 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유럽 전체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에 열광하던 시기이기도 했고, 당시는 영국을 제외하면 아직 다른 유럽 국가들이 산업화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던 시기라 농업이 중요했는데 1847년부터 흉작이 이어지는 바람에 경제도 안 좋았습니다. 원래 큰 변화나 혁명은 경제가 안 좋을 때 터지죠. 몽똥과 로크부르는 세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두 곳은 세금에 반발하며 결국에는 프랑스로 편입되었고, 모나코는 안 그래도 작은 나라였는데 영토의 80%를 잃게 되었죠. 힘도 없어, 인구도 없어, 땅도 좁아,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던 중 당시 모나코 공이었던 샤를 오노레 그리말디 샤를 3세는 모나코를 귀족 휴양지로 만들자라고 생각합니다. 귀족 휴양지가 유행이기도 했고 모나코는 자연 환경도 좋았으니까요. 1856년 지금도 운영하고 유명한 몬테카를로 카지노 개장을 시작으로 각종 호텔과 오페라 극장 등 상류층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나둘 만들었습니다. 1868년에는 프랑스와 철도도 연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의 귀족들이 모나코를 방문하기 시작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은 아예 모나코에 살기도 했죠. 국가 전체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된 셈이었습니다. 특히 카지노 덕에 모나코의 경제는 급속도로 올라갔죠. 샤를 3세 대공은 어차피 카지노로 들어오는 돈이 핵심이고 세금은 걷어봤자 큰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아예 개인소득세를 폐지해버렸죠.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모나코에 살면 세금이 없으니 지상 낙원 같은 재밌는 모나코에 정착해서 살라는 말이었죠. 즉 유럽의 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유럽이 평화를 누리며 유럽이 전 세계를 주도했던 시절, 경제와 문화가 급속히 발전했던 태평성대 시대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을 지닌 베레포크 시대가 도래하자 모나코도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돈이 많아지자 모나코를 찾는 사람도 늘어났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부자들도 더 많이 생겨났으니까요. 무세금 정책의 성공으로 인구도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1906년에는 해안을 매립해서 현재 퐁비엘 지구를 조성하는 등 국토 확장도 시도했죠. 동시에 제분소와 양조장, 제과 공장 등 해외 공장도 유치하면서 경제를 다변화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돈은 넘쳐났고요. 하지만 1914년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전역이 전쟁터가 되자 모나코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모나코는 중립을 선언했죠. 근데 프랑스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프랑스의 영향력이 막강했기에 사실상 협상국 쪽이었습니다. 전쟁의 참사는 비껴나갔지만 문제는 경제였죠. 국가 경제가 관광과 카지노로
원전으로 돌아가는데 전쟁이 터지니 관광객이 끊기면서 경제는 급격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귀족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귀족들은 잘난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젊은 귀족들의 씨가 말랐죠. 전체로 봤을 때 참전자 대비 전사자는 8대1 정도였는데 귀족층은 5대1이었습니다. 5명 중 1명은 죽었다는 말이고 돌아온 사람도 정신이든 몸이든 온전한 사람을 찾기 힘들었죠. 귀족들의 사망률이 높았던 건 대부분 선두에 서야 하는 초급 장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전을 하지 않으면 그건 그것대로 고통이었죠. 귀족층이고 남자인데 사지 멀쩡한데 참전을 안 했다면 여자들은 다가와서 선물을 주고 갑니다. 하얀 깃털을 주고 가는데 이게 겁쟁이라는 뜻이죠. 전쟁은 프랑스가 속한 협상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고 베르사유 체제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면서 1918년 모나코도 프랑스와 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약을 요약하면 모나코의 국방을 프랑스가 책임지는 대신 모나코의 정책을 비롯해 이것저것 전부 프랑스와 합의하에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가 너무 개입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다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앞서 나온 몽똥과 로크브룬이 프랑스로 편입될 당시부터 모나코는 프랑스의 보호국이었거든요. 사실상 관계를 재확인한 것 정도였죠. 전쟁이 끝나고 유럽의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모나코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1929년에는 모나코에서 첫 F1 모나코 그랑프리 대회가 개최되면서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죠. 참고로 모나코 그랑프리의 경우 물가 비싸기로 소문난 모나코의 호텔들이 싹 매진되고 관광객들이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1929년 후반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모나코도 전쟁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경제가 안 좋아지자 카지노 수익으로 재정을 충당하던 모나코의 재정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대공황이 끝나면 다시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버티고 있었지만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모나코는 공식적으로 중립을 선언했지만 이번에는 화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1943년 이탈리아가 모나코를 점령하면서 모나코는 파시스트 정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독일군도 주둔했죠. 이때 모나코를 점령한 이유 중 하나가 유대계 색출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가거나 사는 곳이니 유대계가 많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만약 유대계라면 잡아놓고 재산을 압수해 돈도 챙길 수 있고요. 실제로 현재도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유대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모나코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반대로 모나코에게 유대인들이란 가장 고마운 존재들이라는 말이죠. 당시 모나코 공이었던 루이 2세는 모나코 경찰들에게 비밀 명령을 내려 유대계 주민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경고를 해주는 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들키면 자신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음에도 말이죠. 이탈리아가 항복한 후에도 모나코는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물리적인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건데 반대로 경제는 엉망이 된 수준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군대가 철수한 후에도 이탈리아와 독일군이 주둔했던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관광업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쭉 갔다면 지금의 모나코는 없었겠죠. 1949년 레니에 3세가 즉위하면서 모나코는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니에 3세는 근대 모나코의 건설자로 불릴 만큼 경제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게 부자들에게 안 좋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 헌법을 개정하고 입법부를 강화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해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만드는 동시에 관광산업 부활을 위해 여러 이벤트들을 기획했죠. 사실 어떤 이벤트보다 홍보 효과가 컸던 건 결혼식이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와 레니의 3세의 동화 같은 결혼식은 전세계 언론에 보도될 만큼 화제를 모았죠. 일단 그레이스 켈리 자체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의 골든글로브 상을 수상한 유명 배우였으니까요. 결혼식은 3천만 명이 넘는 시청자를 모았고 켈리가 결혼을 위해 모나코에 도착했을 때는 1,500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을 정도입니다. 너무 많은 기자와 팬들이 모이면서 정부가 프랑스 경찰을 불러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할 정도였고요. 레니의 3세는 후에 역사상 가장 큰 서커스였다고 말하기도 했죠. 모나코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건 새롭게 세계 패권을 쥐게 된 전세계 부자들이 모이고 탄생하는 미국에서 모나코를 알게 되었고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에르메스 캘리백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에르메스의 대표백이라고 하면 버킨백과 캘리백이 꼽히죠. 원래는 프티사 고트라는 이름의 가방이었지만 임신한 켈리가 이 백으로 배를 가린 모습이 미국 잡지에 실리면서 엄청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다는 일화입니다. 에르메스는 아예 이름도 켈리백으로 바꿨고요. 모나코가 그리고 왕비가 된 켈리가 미국에서 얼마나 큰 관심거리였는지 알 수 있는 파트죠. 사치와 화려함의 대명사가 된
된 모나코는 미국의 부유층 사이에서 세금이 없다는 소문까지 나면서 미국의 부유층이 이주하는 현상까지 생겨났습니다. 여기다 유럽 국가들이 복지 확충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소득층 과세가 점점 더 심해지자 억만장자와 유명인사들이 모나코로 주소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 이탈리아의 재벌과 F1 레이서들, 예술가들이 모나코로 이동하면서 국제적인 부촌이 되었죠. 이때부터 모나코의 인구 구성도 외국인이 대다수가 되었고 인구 밀도도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국제 경기에 따라서 모나코 경제가 너무 휘둘리다 보니 관광 말고도 다른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죠. 대표적인 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어차피 부자들의 낙원이었기에 투자해줄 사람은 많았고요. 땅이 작기에 큰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 고부가 가치 경공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치과용 의료용품이나 제약, 화장품, 정밀 기기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위기는 또 다가오죠. 프랑스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복지를 확충하고 있었고 세금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모나코로 가버리면서 프랑스 국고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모나코의 세제 개편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레니에 3세는 이미 홍보도 다 되었고 미국이 패권을 잡으면서 중립국을 선언해도 피해가 오는 세계 대전급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기에 프랑스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완전한 자주권을 얻으려고 노력하던 중이었죠. 결국 프랑스가 모나코는 프랑스 부유층의 조세 도피처로 악용되고 있으며 프랑스 기업들이 모나코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급격히 관계가 냉각됩니다. 드골은 모나코를 압박하기 위해 국경 봉쇄와 세관 검문 강화 조치를 실시했고 경제업종도 폐기할 거라고 예고했죠. 프랑스가 마음먹고 압박한다면 조세 회피처라는 명분도 있었기에 모나코로는 당연히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나코는 협상에 나섰고 몇 가지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단락되게 되었죠. 프랑스 국적자는 모나코 거주자라 해도 소득세를 프랑스 정부에 납부해야 하고 모나코 내 기업이 모나코가 아닌 해외에서 25%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면 프랑스와 같은 법인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세금을 온전히 거둘 수 있게 되었고 모나코는 프랑스인 비중도 높아서 아깝기는 하지만 프랑스를 제외하면 개인소득세를 걷지 않는 게 똑같았기에 계속해서 부자들을 모나코에 유치할 수 있게 되었죠. 위기를 수습한 모나코는 생각했습니다. 프랑스가 또 시비를 걸 수도 있고 프랑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가 시비를 걸 수도 있다고 말이죠. 조세 피난처라는 단어면 언제나 명분은 충분했고요. 모나코가 선택하고 집중한 건 금융이었죠. 고부가 가치 사업인데다 땅도 필요 없었습니다. 레니의 3세의 지휘 아래 모나코 정부는 은행업을 육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부자들은 충분히 모이니 관건은 기업 유치였죠. 금융기관 유치 인센티브부터 시작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은행과 협회를 설립하면서 금융 관련 법령을 금융기업들과 부자들이 좋아할 만하게 싹 고쳤습니다. 해외 은행들이 안 들어올 이유가 없죠. 곧바로 모나코에 지점을 설치하기 시작하더니 유수의 다국적 은행들이 들어와 사무소를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나코가 가장 밀었던 건 프라이빗 뱅킹과 자산관리 서비스였죠. 자산관리를 넘어서 부의 관리를 담당하고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이 모나코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찾아가서 모든 서비스를 해주겠다였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도 프라이빗 뱅킹은 가장 수익률이 높은 서비스인데다 어떻게든 고객을 확보하려고 혈안인 파트인데 모나코에 가면 전부가 고객들이니 노다지인 셈이었죠. 여기서 가입하시면 예금과 투자소득에 세금이 없습니다 한마디면 고객 확보가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요. 부자들 입장에서도 모나코의 금융은 매력적이게 다가왔습니다. 금방 말한 예금과 투자소득에 세금이 없다는 것에 더해 모나코는 전통적으로 금융계좌에 대한 비밀보장이 강력했거든요. 즉 비밀유지와 세금 혜택 두 가지 모두를 얻을 수 있으니 익명으로 자산을 증식시키기에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곳도 없었습니다. 시대도 모나코에게 웃어줬죠. 1970년대 세계적으로 경제가 폭발하듯이 성장하고 자본시장이 팽창하면서 엄청난 돈이 모나코로 쏟아졌습니다. 얼마 안가 모나코 소재 은행들의 총 자산 규모가 모나코 GDP를 넘어섰죠. 참고로 2015년 기준 모나코 GDP의 약 8에서 9배 정도까지 늘어났고요.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이렇게 보면 마치 부자들의 돈 세탁이나 검은 돈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또 그건 아닙니다. 모나코에 있는 은행들은 대부분 글로벌 대형 금융그룹의 계열사로서 법도 다 지키고 건정성과 안정성이 높은 곳들이죠. 프랑스 중앙은행의 감독도 받고 있고요. 처음에 나왔던 1906년의 간척 사업도 다시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1970년대에 2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퐁비엘 신도시가 조성되었죠. 퐁비엘에는 산업단지와 항만, 스포츠 경기장이 건설되었고 산업단지에는 앞서 말한 공장과 연구소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기업들까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인재들, 더 많은
많은 돈이 들어왔죠. 80년대에는 단순 관광을 넘어 컨벤션 시설과 호텔을 확충하면서 비즈니스 관광을 새로운 수익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부자들이 모이는 곳이니 당연히 컨벤션은 화랑이 되었죠. 그리고 이쯤 아시아도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은 세계화되었고 모나코에는 중동의 석유 재벌과 아시아 재벌 등 초국적 자본이 흘러 들어왔죠. 냉전이 종식된 후에는 동구권과 구소련의 거부들이 아예 모나코로 이주해오기도 했고요. 90년대가 되자 IT와 헤지펀드 붐이 불면서 신흥 부자들이 엄청나게 생겨났고 주식과 선물 같은 트레이딩으로 부자가 된 신흥 부유층들도 모나코로 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집에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 아예 눌러앉았죠. 모나코는 행정 서비스를 고급화하고 다국어가 가능한 인재들을 대거 데려왔습니다. 현재도 신원만 입증된다면 모나코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편하고 빠르게 비자와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죠.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모나코의 부동산도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주거를 넘어서 재테크 자산으로까지 여겨지면서 모나코의 부동산 평당 가격은 억대를 넘어서게 되었죠. 모나코의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와 지위의 상징이 되었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모나코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호화 요트들이 정박해 있고 세계적인 명품 부티크가 거리에 널려 있고 고급차가 따분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과 초고급 클리닝, 메디컬 서비스와 국제학교까지 삶의 질도 최상위권이며 기대 수명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모나코가 말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모나코는 과거 카지노와 관광업의 국가에서 탈피해 금융과 서비스, 경공업, 부동산이 경제를 이끄는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국토 전체가 도시화되어 농업과 광업은 없어졌고 서비스가 국가 경제의 87%를 견인하는데 서비스 중에서도 금융과 보험이 제일 높죠. 카지노, 호텔, 요식 등 관광의 비중은 높게는 20%, 낮게는 10% 정도로 많이 낮아졌고요. 금융과 보험, 부동산 이 세 개만 해도 기업 수가 4,500개 정도 되죠. 소득세는 여전히 걷지 않기 때문에 재정은 부가가치세가 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부유층 종합 커뮤니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초미니 국가 모나코는 어떻게 부국이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